이흥복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벨럭스 그리고 팅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흥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네 번째 테크 컨퍼런스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첫 회 때는 사실 가운데 있는 백사모만을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4회 만에 행사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져서 이렇게 그랜드 볼륨 전체를 대관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알차게 준비를 하였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 테크 이노베이션 2011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키노트에서는 아이나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아이나비, 대한민국 넘버원의 내비게이션 브랜드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도 1등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략 등록된 사용자만 한 500만 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600만에서 7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비게이션을 쓰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내비게이션 쓰는 사람이라면 한 절반 정도는 아이나비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아이나비가 탑재돼서 출시한 제품이 약 232개의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제품들이 나갔죠. 이 중에는 자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된 단말도 있고, 그다음에 타사에서 만들어진 단말에 아이나비가 탑재된 그런 단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232개 단말 중에 일부 저사양 단말을 제외하고 180종에 해당하는 단말에 대해서 매 2개월마다 맵 업데이트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180개 단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수의 단말이죠. 이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맵 업데이트라는 게 단지 데이터를 바꾸는 거긴 하지만 이게 IT 디바이스라는 게 늘 그래서 데이터만 바뀌었는데도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개월마다 맵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 180종의 모든 단말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거는 이 180개 단말 중에서 120개 단말 정도가 타사에서 판매된 단말인데 그 중에 한 30% 이상은 이미 제조사가 망해서 없어진 그런 단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사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나비는 이들 단말에 지속적으로 맵 업데이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제가 처음에 팅커에 와서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인 아이나비가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1등 브랜드가 됐던 그런 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5년간 현지 실사한 조사 거리를 총 누적을 해봤더니 350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350만 킬로미터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지구를 84바퀴 돈 거리에 맞먹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84바퀴를 도는다는 얘기는 1년에 지구를 5바퀴에서 6바퀴 정도를 도는 거리를 끊임없이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끊임없는 7년이 되든 8년이 되든 심지어 제조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맵 업데이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탄탄한 서비스가 오늘날의 아이나비를 대한민국 넘버원의 브랜드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이나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몇 가지 신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하 시리즈인데요. 마하 시리즈는 국내 내비게이션 최초로 코텍스 A9 CPU를 탑재해서 부팅 5초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고성능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과거에 아이나비는 좀 맵은 좋지만 좀 무겁고 느리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마하 시리즈를 통해서 더 이상 아이나비는 느리지 않다. 오히려 굉장히 고성능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D, 3D 그리고 거치형과 매립형에서 총 4정의 단말이 출시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나비의 주력 제품들이 전부 다 마 시리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아이나비 에어를 출시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티맵이나 김기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 대응한 면이 없진 않지만 그 어떤 현존하는 스마트폰 내비 애플리케이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폰에 적합한 굉장히 좋은 유저 플렌들리한 그런 UX와 사용 환경과 또 기존의 스마트폰 앱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항공뷰나 로드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새로운 경로 탐색 알고리즘으로 된 교통안과 교통툴을 통해서 보다 빠르고 그리고 보다 편리한 길을 안내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간 아이나비 역사는 끝없는 도전과 혁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국내 최초의 PDA의 전자지도 서비스를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아이나비 프로라는 아이나비 최초의 전용 단말기를 출시했습니다. 기존까지는 맵을 포팅해서 서비스를 하다가 이때부터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아이나비는 굉장히 빠르게 1등 브랜드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2008년도에는 아이나비 K2라는 국내 최초의 3D 전자지도가 탑재된 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을 2D에서 3D로 바꾸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도전과 혁신의 역사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차세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플래그십 모델을 올해 1월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딕슨.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0여 개월 동안 총 인원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개발에 투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개발 역사상 초유의 프로젝트, 메가톤급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차세대 내비게이션인 새로운 아이나비 K11을 소개합니다. 네. 아마 티저만 보시고는 이게 왜 새로운 내비게이션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지금부터 왜 아이나비 K11이 차세대 내비게이션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11은 강력한 성능을 지닌 하이퍼포먼스 디바이스입니다. 마하 시리즈를 능가하는 드디어 강력한 성능을 지닌 내비게이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내비게이션 최초로 코텍스 A9 듀얼코어를 탑재한 듀얼코어 1.2기가를 탑재한 강력한 성능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전작이 스마트 K9과 비교했을 때 CPU 성능은 무려 3배 이상 높아졌고요. 메모리 사이즈도 1기가 램을 탑재해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또한 3D 퍼포먼스도 3배 이상의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지원합니다. 이제 내비게이션도 듀얼코어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나비 K11은 WSVGA 1024 600의 고해상도의 LCD를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은 전부 다 800에 480의
LCD를 사용하였는데요. 내비게이션은 그 정도면 족하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은 날로 고해상도로 발전해 나가는데 내비게이션은 늘 뿌연 화면을 보면서도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도 고해상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매립형인 8인치 제품에는 500칸달의 밝기를 갖는 LCD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따가 밖에 매립된 차에 보시면은 얼마나 선명하고 또 얼마나 감동적인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을 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3.0을 지원하고 있고요. 와이파이를 탑재해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테더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터넷이나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4.0 ICS를 탑재해서 스마트폰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로서는 유블럭스 아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뒷면이고요. 왼쪽, 오른쪽, 사이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치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매립 지원을 위해서 컨트롤 박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도 보면 트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를 위해서 별도의 AV인과 리어캠 담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팅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달리 차를 탈 때마다 내비게이션 부팅을 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팅을 하는 경우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 내내 충전하면서 그냥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탈 때마다 새로 부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나비 K11은 강력한 하드웨어에 패스트 부트 솔루션을 결합해서 9초대의 부팅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작의 K9과 비교하면 굉장히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켜져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K9 같은 경우는 계속 부팅하고 있습니다. 사실 9초라는 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단축된 그런 성능인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 시리즈는 5초대 부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듀얼 코어를 탑재하고 제 아무리 안드로이드 한다들 9초가 된다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목표했던 수치는 5초였는데 이게 안드로이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팀이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레디입니다. 네, 인스턴트 레디였습니다. 인스턴트 레디는 그야말로 내 차와 함께 눈을 뜹니다. 시동을 걸면 팍 하고 켜집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제로부트라는 단어를 썼다가 개발팀에서 제로는 도저히 아닙니다. 2초에서 3초가 걸립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인스턴트 레디로 바꿨습니다. 인스턴트 레디는 K11에 기본적으로 재부팅 방지용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약간의 슬립과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 건데요. 슬립과 근본적인 차이는 보통의 슬립 모드는 사용자가 슬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별도 액션을 취하는데 인스턴트 레디는 보조 배터리 상태를 체크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사용자가
인스턴트 레디와 패스트 부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인스턴트 레디는 항상 동작을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최대 24시간까지 인스턴트 레디는 동작이 되도록 가능합니다. 또 메리편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전원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은 차나의 배터리에 남아있는 한 항상 인스턴트 레디가 가능합니다. 최대 24시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한 30분 이상만 운전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항상 인스턴트 레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매일매일 바쁜 출근길에 10초, 20초씩 부팅과 로딩을 기다리는 거 굉장히 답답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레디를 이용하신다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레디, 레디 투 고입니다. 네, 지금까지 K11의 강력한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K11의 혁신적인 UX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K11의 부팅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초기 홈 화면입니다. 우리가 이 초기의 홈 화면을 기획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였는데요. 과연 내비게이션이 스마트 디바이스화 된다고 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에 가장 최적화된 스마트 디바이스로서의 UX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단지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아이콘을 내비게이션에 따다 놓는다고 혹은 윈도우즈 8의 메트로 UI 같은 거를 홈에다 갖다 붙인다고 이게 과연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는 것이냐, 과연 그게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최적의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죠. 이 메뉴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나비의 굉장히 전통적인 스타일의 내비게이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통적인 아이나비만의 내비게이션에 최적화된 이 UI를 스마트 환경에 맞게 바꿨습니다. 마치 과거에 비틀이라는 자동차를 현대의 모던한 디자인 감각으로 뉴비틀이라는 자동차를 만든 것처럼 K11의 UX는 아이나비가 갖고 있던 그 전통의 UX의 연장선에서 새롭게 해석된 UX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주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홈을 저희가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퀵 액세스입니다. 내비게이션 홈을 켜서 내비게이션 부팅한 다음에 또 뭔가 많은 조작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번거롭죠.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당연시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커버플로 형태의 최근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이나비 에어를 써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형태인데요. 사실은 K11이 에어보다 먼저 기획되었고 사실 에어가 K11에서 이 컨셉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내비게이션을 처음 키면은 최근 목적지를 찍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또 아이나비를 실행을 하고 거기서 또 최근 목적지로 아이나비 메뉴로 들어가고 또 최근 목적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커버플로 형태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경로 탐색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른쪽에는 검색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검색 메뉴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저 상단에는 GPS 모드인데요. 내비게이션 쓰면서 매일 출퇴근하신 분은 굳이 경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안전운행 데이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GPS로 모드로 동작하면서 안전운행 정보를 GPS 모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편리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아이나비 아이콘입니다. 그냥 음알리, 저 아이콘을 누르면 아이나비가 실행되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K11에서 아이나비는 백그라운드 로딩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쓸 때 부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비게이션 쓰려면 숭두루당당 순당당 음악이 나오면서 한참 로딩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실행됩니다.
홈의 UX의 컨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액티브 슬라이딩과 다이렉트 플레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홈의 메뉴를 누르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항목에 메뉴와 컨텐츠 목록들이 쫙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컨텐츠 중심적인 그런 UX라고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에서는 최근 목적지가 하나의 컨텐츠고요. 교통정보에 있어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관심 구간에 있는 교통정보들이 하나의 컨텐츠 목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DMB에서는 채널들이 하나의 컨텐츠 목록이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비디오들은 개별 컨텐츠들이 컨텐츠 목록이겠죠. 마치 우리가 오디오 비디오의 커버플로우 이용하듯이 모든 메뉴 항목들을 커버플로우 형태로 슬라이딩을 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바로바로 실행이 됩니다. 교통정보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DMB든 멀티미디어 컨텐츠도 홈에서 메뉴를 누르고 원하는 거 선택하고 바로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 전체적인 이제 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DMB, 오디오, 비디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컨텐츠들이 쫙 뿌려지게 되죠. 또한 좌우 플리킹으로 전체적인 메뉴에 이동도 됩니다. 사실 저 기능 원래 기획안에는 없었는데 저희 개발자들이 심심한지 저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예. 좀 더 자세한 데모는 밖에서 키노트가 끝난 뒤로 감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UX를 개선하면서 굉장히 역점을 둔 부분 중에 하나가 검색입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검색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야 어떻게든 검색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이 원래 검색이 좀 어려워요. 아이나비 사용자들도 물어보면은 검색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내비게이션은 검색이 어려울까요? 거기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나비가 초성 검색을 중간어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은 원하지 않는 검색 결과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검색했는데 100개, 200개가 나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거기다가 또한 아이나비가 갖고 있는 방대한 POI 데이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목적지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목적지까지 다 검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동에 있는 스타벅스로 친구가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내비게이션에 스타벅스를 쳐봅니다. 검색 결과가 한 1000개쯤 나오죠. 거기서 인사동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의 내비게이션에 반경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인사동이 서울시 종로군지 서울시 중군지 헷갈립니다. 그나마 서울은 그나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정자동이 성남시 분당구라는 걸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지방의 읍면으로 내려가면 거의 알기가 불가능하죠. 그럼 대부분 어떡합니까? 한번 쳐보고 검색 결과 많이 나오면 역시 내비게이션 어려워 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죠. 인사동 스타벅스를 칩니다. 인사동 스타벅스에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내비게이션에 주소 검색에 가서 주소를 하나하나 넣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비게이션 라이프였습니다. 이게 과연 스마트한가요? 우리는 이 삶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K11의 통합 검색은 지역 검색 플러스 명칭 검색을 지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인사동 스타벅스라고 그냥 치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인사동이 3개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바로 인사동에 있는 스타벅스가 나옵니다. 굉장히 편리하시겠죠. 이제 더 이상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고 내비게이션만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검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위 시설물들을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파트의 무슨 대규모 단지에서 어떤 하위 시설물인지, 뭐 인천국제공항이다. 그 각각의 어떤 하위 시설물들이 있죠.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서 헤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존에 하위 시설물을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는데 왼쪽 하단에 하위 시설 메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스마트한 UX를 기반으로 해서 하위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바로 저 목록의 앞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하위 시설물들이 표출이 돼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피처들은 K11의 UX에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많은 부분 스마트폰에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의 UX를 적용해서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최적의 경험을 줍니다. 명칭 검색, 과거에 명칭 검색이 통합 검색에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 퀵 검색이 안 됐어요. 초성만 가지고도 퀵 검색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을 텐데 퀵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성을 치면 내가 명확한 목적지의 이름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시면은 초성만 치면은 오른쪽에 바로바로 캔디데이트가 나오고 세네자 치면은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뿌띠 프랑스라는 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삐티 뿌뜨 피 음만 쳐서 바로 검색이 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밖에도 주소 검색 같은 경우에도 스태편 주소 검색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개선해서 주소 검색 누르다가 잘못 누르면 바로 또 뒤로 번거롭게 몇 번에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 뭐 보이시는 것처럼 강남구를 틀렸다 그러면 아무리 밑에 갔어도 강남구를 다시 클릭하면은 바로 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기타 주변 검색이나 다른 검색 부분도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K11의 강력한 하드웨어와 그리고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이 지원한 적이 없던 인스턴트 레디라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혁신적인 UX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것만으로 가지고도 지금까지 내비게이션하고는 확연히 다른 현존하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차세대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단지 뛰어난 하드웨어, 좀 더 나은 UX를 위해서 100명을 쏟아붓지는 않았겠죠. 그럼 과연 차세대 내비게이션이라 함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야말로 본질적인 내비게이션의 본질, 정말 내비게이션의 본질은 뭡니까? 지도를 보여주고 경로 안내를 해주는 가장 베이직한 부분에 있어서의 진일보한 모습이 없다면 그거는 차세대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듀얼코어의 강력한 하드웨어를 필요로 했는지, 왜 우리는 WSVJ의 고해상도 LCD를 필요로 했는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보시겠습니다. 아이나비의 2008년도 3D 전자지도 이후에 최초로 새롭게 공개하는 아이나비의 새로운 지도입니다. 바로 항공지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3D 전자지도 이후로 처음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나비 항공지도입니다. 물론 3D 지도도 같이 제공합니다. 이 화면 아이나비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화면일 겁니다. 9월에 홈페이지에 떠있던 에어 티저 화면인데요. 에어의 첫 번째 열쇠였던 수수께끼 열쇠였던 아이나비 에어가 9월에 공개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나비 K11 에어 두 번째 수수께끼 열쇠가 풀렸습니다. K11의 정식 명칭은 아이나비 K11 에어입니다. 항공지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새로울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PC의 환경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많은 또 스마트폰에서 항공지도를 서비스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나비 에어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항공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K11에서 항공지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항공지도의 데이터를 단 16기가의 SD카드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나비 K11 에어는 별도의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 항공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그 작은 메모리에 담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지금의 최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벡터 지도와 항공 지도는 각기 다른 현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3D의 벡터 지도가 현실의 모습을 좀 더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 지도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의 지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디바이스에 담아서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가고 또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3D 벡터 지도도 항공 지도도 이러한 현실 세계를 반영한 다양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는 항공 지도보다는 오히려 3D 벡터 지도가 간략화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교외로 나가시면은 항공 지도가 주는 자연의 배경과 다양한 정보들이 오히려 좀 더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었나라고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 같은 관광지를 가게 되면은 해안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백사장은 어디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벡터 지도가 표현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벡터 지도와 항공 지도를 또 비교한 건데요. 세 번째 사진 보면은 바다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이제는 단순히 목적지를 찾아가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저 제주도에 있는 산군불이죠. 참 벡터 지도로 표현하기 어려운 저런 부분도 항공 지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K11 에어는 아이나비 에어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로드뷰를 제공합니다. 물론 다음의 로드뷰는 항공지도와는 달리 네트워크가 가능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링을 하셔서 네트워크가 이용되면은 다음의 로드뷰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지도가 하늘에서 본 현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로드뷰는 땅에서 본 현실의 모습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유효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 가는 목적지를 갈 때 사실은 지도상에는 이게 목적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항상 불안감을 갖고 가죠. 하지만 로드뷰는 그런 점에 있어서 마치 내가 가본 것처럼 그 목적지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도를 하고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 처음 가는 어떤 음식점을 특히 골목에 있는 음식점을 갈 때 로드뷰가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드뷰는 항공지도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현실 세계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지도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드뷰를 이용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저렇게 원하는 목적지가 있을 때 오른쪽에 로드뷰 아이콘 누르면 썸네일이 나오고요. 저 썸네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큰 화면에 로드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좌우로 플리킹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보시면요. 네,
데모의 시나리오는 부산에 있는 춘천 닭갈비를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플러스 명칭 검색으로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목적지를 로드뷰로 확인하는 그 데모를 간단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부산의 춘천 닭갈비 이렇게 칩니다. 부산광역시를 택하고요. 춘천 닭갈비가 나오죠. 위치 보기를 누르면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로드뷰 아이콘이 우측에 보이죠. 썸네일이 나오고 클릭하게 되면은 네, 바로 춘천 닭갈비가 저 노란색 간판에 춘천 닭갈비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목적지를 출발할 때와 긴가민가하고 출발할 때랑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겠죠. 네. K11의 로드뷰였습니다. 다음은 DR GPS입니다. 아마 내비게이션 업종에 계신 분들은 DR이 뭔지 바로 아실 텐데요. DR은 추측 황법이라는 데드 레코그닝의 약자인데요. GPS가 음영 지역들이 있죠. 터널을 지나갈 때나 그다음에 지하차도를 지나간다거나 혹은 큰 건물들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그런 GPS 음영 지역에서 자기 차의 위치를 GPS가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DR GPS는 차에 있는 스피드 펄스와 그리고 자이로 센서 그리고 GPS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한 자차의 포지션들을 따라갑니다. 과거에는 수입차 내비게이션에 일부 장착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국내에도 순정의 고급 차량의 내비게이션에는 DR이 많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DR이 장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아이나비 K11 에어에서는 DR GPS를 옵셔널 패키지로 제공을 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보시는 화면은 전형적인 멀티패스 구간인 테헤란로에서 GPS와 DR GPS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표현해 준 건데요. 멀티패스 구간이란 것은 GPS가 다양한 건물들에 가로막혀서 반사돼서 여러 개의 정보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구간을 말합니다. 멀티패스 구간에서는 GPS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게 옳은 정보고 어떤 게 틀린 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GPS만으로는 멀티패스 구간에서 정확하게 자체 위치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테헤란로의 구간인데 빨간색이 GPS 온리로 주행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DR GPS를 장착한 차량의 GPS 트랙 로그입니다. 보시면은 멀티패스 구간에서 빨간색이 굉장히 춤을 추면서 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DR GPS를 장착한 차량은 굉장히 도로를 잘 따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타워 팰리스 있는 구간인데요. 이 부분도 급격한 이제 멀티패스 구간으로 진입하는 구간인데 하드 턴을 하면서 기존의 GPS가 튀면서 저쪽 우측으로 크게 우회해서 잘못된 길로 진입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드러냈는데 DR GPS는 정확하게 도로를 따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긴 지하차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지하차도를 나오자마자 분기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차도 내에서 분기되는 구간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 구간에서 GPS가 계속 수신되지 않다가 갑자기 분기될 경우에 자차의 위치를 잠깐이라도 놓친다면은 바로 경로를 놓치게 되는데요. DR GPS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을 해봤더니 사실 되게 좋은데 이것만 갖고 정말 DR GPS를 기본이 아니라 옵셔널 패키지다 보니까 구매를 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뭔가 좀 더 추가적인 그런 기능들은 없을까 고민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 주차장 맵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갖고 운전을 하다가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내비게이션은 바보가 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차의 위치는 진입한 지점에서 바로 서버리고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데요. DR GPS를 장착할 경우에는
자차의 위치를 지하에서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코엑스 같은 대단지의 지하에는 굉장히 방대한 크기의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롯데월드도 그렇죠. 도대체 이 지하 주차장이 어디 밑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주차장에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지만 그게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헤매다 보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또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에 도대체 내가 몇 동 밑에다가 몇 동 밑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동에 세우기도 쉽지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주차를 하고 나갈 때 도대체 내가 여기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아니면 봉은사길로 어떻게 나가는지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시면서도 그랜드 볼륨에 가까운 곳에 주차하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DR GPS와 지하 주차장 맵이 있다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전국에 가장 큰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는 25개소에 대해서 먼저 지하 주차장 맵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100개소의 지하 주차장 구축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한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코엑스에 진입을 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지하 주차장 맵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 층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지하 3층의 맵이 자동으로 로딩이 되고요. 그 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맵에는 각종 엘리베이터와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각종 게이트에 대한 표시들이 되어 있고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위치를 포인트로 찍어주면 경로 안내선이 나와서 그곳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뷰를 보여준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뷰라고 보이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회전뷰나 확대도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걸 보고 가실 수도 있고 마치 지상에서 가듯이 주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K11 에어의 새로운 항공 맵과 그리고 로드뷰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3D 벡터 지도에 이어 하늘에서 본 항공뷰와 그리고 땅에서 본 로드뷰 그리고 지하에서 본 지하 주차장까지 아이나비 K11 에어는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K11 에어를 넥스트 제너레이션 내비게이션이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인데요. K11 에어는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스마트카로 진화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하나의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입니다. 네, 인포테인먼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멀티미디어죠.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지원하는데요. 오디오에 보시면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포맷과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코덱을 다 지원을 합니다. 또한 가사를 지원을 해서 쉽게 차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형태의 커버 플로 타입과 썸네일 타입 그리고 카테고리 타입으로 쉽게 뮤직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아이나비는 동영상에서 좀 취약했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려면은 별도의 PC에서 인코딩을 거쳐서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담았어야 되는데 K11 에어에는 더 이상 인코딩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풀 HD의 동영상을 무인코딩으로 그냥 바로 넣으셔도 잘 돌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포맷과 코덱을 HD U64를 비롯한 MPEG-2, MPEG-4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막 등의 지원을 통해서 대부분의 콘텐츠를 이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K11 에어는 벅스 뮤직을 탑재하였습니다. 물론 벅스 뮤직을 이용하시려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테더링을 이용해서 네트워크가 되는 환경에서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벅스 뮤직을 통해서 실시간 음악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서도 이제 더 이상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벅스의 뮤직과 벅스 라디오 같은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차에서 정말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디바이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디어 쉐어링인데요. 미디어 쉐어링이란 내 휴대폰이나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별도의 선에 연결 없이 내 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연동돼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미디어의 콘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휴대폰에 갖고 있던 거를 또 SD카드를 복사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즐기던 음악 콘텐츠를 가지고 차에 탄 다음에 미디어 쉐어링을 켜게 되면 바로 내 차에 있는 양질의 스피커를 통해서 바로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미디어 쉐어링은 기본적으로 DLNA 기반한 DLNA 컴패터블한 그런 스펙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올쉐어나 그 다음에 LG의 스마트 쉐어 같은 그런 기능들이 탑재된 휴대폰이면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어플리케이션들 안드로이드 마켓에 많이 있는데요. 설치하시면은 별도 AP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능들은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태블릿 PC였던 일루미너스 T9에 들어있던 기능들입니다. 우리는 아이나비 K11 에어에 태블릿 PC에 있었던 모든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다 녹여내었습니다. 그래서 K11 에어 굉장히 강력한 태블릿을 능가하는 그런 멀티미디어 디바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하링크 시스템인데요. 마하링크 시스템은 저희가 올해 8월에 선보였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사이에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을 확인하려면 SD카드를 뽑아서 PC에 가서 또 메모리 카드에 꽂아서 그렇게 확인하셨어야 되는데요. 상당히 번거롭죠. 도대체 이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매일매일 확인도 힘듭니다. 그러나 마하링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요. 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매일매일 녹화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설정들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백 알파를 비롯해서 RS 등 현재까지 메리평에 최근에 출시됐던 제품들의 마하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올해 대히트작 모델인 G100기 마하링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K11 에어와 함께 공개되는 HD 블랙박스인 클레어2 그리고 풀 HD 블랙박스인 FX500 마하를 비롯하여 앞으로 출시하는 모든 블랙박스와 모든 내비게이션에는 마하링크 시스템을 지원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K11 에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 스펙이라면, 이 정도 기능이라면 정말로 차세대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K11 에어는 앞으로 내비게이션의 선택의 기준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과연 듀얼 코어 프로세스를 지원하느냐, 탑재하느냐, 과연 인스턴트 레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느냐, 그리고 항공 맵을 지원하느냐, 로드뷰가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K11 에어만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거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세대 내비게이션 K11 에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키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